충격적인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유력 언론에서 한국 지하철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고 질서 있는 공간이라 극찬한 가운데 이를 직접 체험한 미국 명문대 교수 부부의 증언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에서 시민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제이슨 윌슨입니다. 제 아내 리사는 같은 대학에서 문화사회학을 연구하고 있지요. 우리 부부는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의 시민의식과 공동체 문화를 비교 연구해왔습니다. 유럽의 개인주의적 시민사회부터 남미의 열정적인 공동체 문화까지 우리는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며 각 사회의 특징을 기록해왔어요. 사실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2달 전 미국의 한 유명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하철 문화에 대한 특집 방송이 나갔거든요. 질서의 나라 한국의 지하철이라는 제목의 이 방송은 서울 지하철의 정확한 운행시간, 깨끗한 시설, 그리고 승객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방송을 본 직후 저는 대학 연구실에서 동료 교수들과 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저런 질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일까? 아니면 강력한 시스템과 규제의 결과물일까? 이 질문이 저와 리사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리사는 방송에서 보여준 한국 시민들의 행동 패턴에 큰 관심을 보였지요. 저건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문화적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송은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지하철 문화와 미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비교하는 게시물들이 넘쳐났어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의 질서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부에서는 그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 결과일 뿐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런 논쟁이 한창일 때 우리는 마침 아시아 지역의 시민문화 연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본과 중국은 이미 방문 계획이 잡혀 있었고 한국은 아직 고려 중이었죠. 그 방송을 계기로 우리는 한국을 연구 프로젝트의 마지막 목적지로 확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한국에 대해 내심 회의적이었어요. 선진국으로서 기술적으로 발전했지만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보여주기식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완벽한 질서가 과연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를 위한 연출인지 확인하고 싶었지요. 출발 전 저는 그 방송의 제작자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촬영 경험을 상세히 들려주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점은 우리가 카메라를 숨기고 촬영했음에도 사람들의 행동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건 일상이었어요. 그의 말은 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각자의 공간을 지키고 있었어요. 리사가 제게 속삭였죠. 방송에서 본 것과 정말 같아요. 하지만 이게 진짜일까?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모든 질서가 단지 시스템에 의해 통제된 결과물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첫 주는 서울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관찰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홍대에서는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강남에서는 도시의 세련됨이, 그리고 종로의 고궁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질서와 예의 뒤에 진짜 한국인의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숙소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쁘게 오가는 서울 시민들을 관찰하는 것이 일과였지요. 바쁘게 걸어가는 회사원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장바구니를 든 노인들까지 모두가 자신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도 우리는 메모를 하고 분석하며 연구자의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하철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타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비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장면은 아니었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눈치나 불편함 없이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듯한 자연스러움이었지요. 리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건 규칙이 아니라 습관 같아. 어쩌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우리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시민의식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바탕으로 한 시민의식이 발달했다면 한국은 어떤 바탕에서 이런 질서가 형성되었을까요? 단순한 법규와 시스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어요. 주제는 동아시아의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박 교수라는 한국인 학자를 만났지요. 그는 우리의 연구에 대해 들은 후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이론적 관찰보다 실제 체험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지하철을 타보세요. 그곳이 한국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박 교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하철이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라니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부러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시작된 우리의 관찰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의 전환점이 되었지요. 그 전날 밤 미국에서 온 이메일 하나가 우리의 호기심을 더 자극했습니다. 그 시사 프로그램의 프로듀서가 후속 방송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의 현장 연구 결과를 공유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이메일에서 한국의 지하철 문화에 대한 첫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어떻게 그런 질서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어요라고 썼습니다. 이 요청이 우리의 책임감을 더 높였지요. 단순한 관찰을 넘어 한국의 지하철 문화에 담긴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출근 시간의 지하철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소음은 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서 있었지요. 리사가 제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억압된 침묵으로 해석했어요. 사회적 규범에 따라 자신을 억제하는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한국의 대학생들과의 좌담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시민의식과 공공질서에 대한 주제였어요. 자리에 모인 학생들 중 한 명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방송에서 한국 지하철을 다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방송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규칙을 잘 지키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학생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배웁니다. 지하철에서 조용히 하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 배려예요. 누군가 큰 소리로 통화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이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규칙이 아닌 배려라는 개념이 새롭게 다가왔지요. 또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미국 방송에서는 우리가 마치 로봇처럼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문화의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도 때론 시끄럽고 무질서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었어요. 한국의 지하철 문화는 단순한 규제나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형성된 사회적 의식과 배려의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요. 미국의 방송은 표면적인 질서만 강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문화적 맥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우리는 다른 호선의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일부러 러시아워를 피해 한적한 시간대를 선택했습니다. 4호선을 타고 명동 방향으로 가는 중이었죠.
차내는 한산했고 우리는 조용히 관찰을 계속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노인분이 지하철에 타시더니 자리를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명의 젊은이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노인분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나머지 2명은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앉았지요. 리사가 제게 속삭였어요. 저건 경쟁이었을까? 누가 먼저 자리를 양보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익숙한 사회적 패턴이 아니었어요. 자발적인 배려가 경쟁처럼 일어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요. 그날 저녁 우리는 미국의 시사 프로그램 프로듀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한 내용과 한국의 지하철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담은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지하철 질서는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배려라는 가치가 내면화된 결과입니다. 이는 외부의 강제나 감시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로듀서의 답장은 빠르게 왔어요. 그는 우리의 관점에 흥미를 보이며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짧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연구자의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문화의 진정한 모습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되었거든요. 우리의 관찰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지하철역 자체를 관찰하기로 했어요. 역 구조, 안내 시스템, 사람들의 움직임, 역무원들의 행동까지. 강남역에 3시간 동안 머물며 메모를 하고 있을 때 한 역무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조사라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연구 목적을 설명하자 그는 흥미로워하며 오히려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심지어 직원 휴게실로 초대해 커피까지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런 개방성과 친절함은 우리의 선입견과는 달랐어요. 그날 밤 우리는 미국 시사 프로그램의 인터뷰 요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사가 말했어요. 이건 한국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표면적인 질서 너머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니까. 저도 동의했어요. 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5째 날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무렵 리사가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해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당황한 리사는 어디서 충전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리사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말없이 리사의 카드를 받아들더니 충전기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충전을 마친 후 그 여성이 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역에서 다음 역까지 같이 가볼까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리사는 놀랐지만 감사히 수락했고 우리는 함께 지하철을 탔어요. 한 정거장 이동하는 동안 그녀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 환승 방법, 심지어 앱을 통한 경로 찾기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 역에 도착해서 내리려는데 리사가 물었어요. 실례지만 어디까지 가시는 길인가요? 그녀의 대답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 역에서 볼 일이 없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따라왔어요. 이제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는 반대편 승강장으로 사라졌습니다. 리사와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낯선 외국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심지어 원래 가려던 방향과 반대로 가면서까지 도움을 준 이 행동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리사가 말했어요. 제이슨, 우리가 뭔가를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건 단순한 시민의식이 아니야. 더 깊은 무언가가 있어. 그날 밤 우리는 그동안의 관찰 노트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질서와 규칙 너머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자발적 배려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한국 사회를 경험해야 했어요. 다음 날 서울대학교에서의 공동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조금씩 변하고 있을 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서울대학교 국제관의 큰 세미나실은 이미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아시아와 서구의 시민의식 비교였어요. 제가 먼저 발표를 하고 이어서 박 교수가 한국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순서였지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적 시민의식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바탕으로 형성된 시민사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공공질서로 발전해왔는지를 설명했어요. 제 발표가 끝나고 박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한국인의 시민의식은 자율적이며 수백 년간 형성된 공동체 문화의 산물입니다. 박 교수는 제 발표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그에 따르면 한국의 시민의식은 외부의 강제나 규제보다는 내면화된 배려의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설명한 한국의 눈치 문화였어요. 눈치란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배려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규칙이나 법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이 개념은 제게 새로웠고 동시에 우리가 지하철에서 관찰했던 많은 행동들을 설명해주는 열쇠 같았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학생이 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윌슨 교수님,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를 연구하실 때 문화적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이 질문은 직접적이었고 제 연구 방법론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와 제 아내는 한국에 오기 전에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이 그런 편견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박 교수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아직 관찰자로만 머물러 있는 것 같네요.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체험자가 되어보세요. 그의 말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초대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다음 날 있을 대학 축제에 초대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리사와 저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찰자로만 머물러 있었던 걸까? 리사가 물었어요. 저도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메모장을 들고 분석하고 이론화하는 데 집중해왔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한국 사회에 참여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대학교 축제에 참여했어요. 캠퍼스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부스, 공연, 먹거리 등이 즐비했지요. 박 교수의 제안으로 우리는 한 요리 경연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들을 맛보며 처음으로 우리는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한국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 학생 동아리의 초대로 전통차 체험에도 참여했어요. 작은 다실에서 한국의 전통차를 마시며 한 학생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한 음료 섭취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이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모든 일상적인 행동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의미는 종종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는 학생들이 준비한 플래시몹 공연을 보았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갑자기 캠퍼스 중앙광장에 모여 완벽한 조화로 춤을 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어요. 교수님들도 함께 하실래요? 내일 마지막 공연이 있는데 간단한 스텝만 배우시면 됩니다. 리사가 제 눈을 바라보았고 우리는 동시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춤 스텝을 배우며 웃고 떠들었어요. 처음으로 우리는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축제를 즐기는 참가자가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에게 특별했어요. 규칙과 질서 뒤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열정과 즐거움을 직접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전날 배운 춤 동작을 연습하다 숙소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건물들,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제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들을 연구 대상이 아닌 함께 생활하는 이웃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사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우리가 변하고 있어, 제이슨. 좋은 방향으로.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어요.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는 더 이상 거리에서 메모를 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참여하는 체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홍대 근처의 한 자원봉사단체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 배달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도시락을 포장하고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어요. 공적 공간에서의 질서와 배려는 이런 사적인 봉사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 언론이 우리의 연구에 관한 기사를 실었어요.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연구자들의 왜곡된 한국인식.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리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교수였어요. 혹시 오늘 신문 보셨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신문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지요. 박 교수가 이메일로 기사 링크를 보내주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몇 분 후 리사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화면을 펼쳐보니 충격적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외국인 연구자들의 왜곡된 한국인식. 서구적 관점으로 한국 문화 재단하는 학자들 기사는 우리가 초기에 가졌던 관점, 즉 한국의 질서는 시스템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는 견해를 인용하며 이를 문화적 오만이라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연구 방법론이 식민주의적 시각을 반영한다는 신랄한 비판까지 담겨 있었어요. 리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네요. 저도 당혹스러웠어요. 물론 처음에는 한국 사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지만 최근 우리의 관점은 많이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는 마치 우리가 여전히 초기의 관점을 고수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이해해 주셨어요. 기자가 여러분의 최근 변화를 알지 못하는 것 같네요. 내일 예정된 공개 세미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이태원으로 향했습니다. 변화하는 도시의 다문화적 측면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그곳에서 작은 시위 현장을 마주쳤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한 것으로 보였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시위는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고 있었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격렬한 행동은 없었어요.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시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 참가자가 우리에게 다가와 영어로 물었습니다. 관심 있으세요? 우리는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리사가 우리의 신분을 설명하자 그녀는 오히려 반가워하며 시위의 목적과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소리 지르거나 과격한 행동으로 주의를 끌기보다 조용히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의 의견에 귀 기울이거든요. 그녀의 설명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여기에도 한국만의 독특한 시민의식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리사와 저는 오늘 본 시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용한 시위라니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 리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그들은 방식까지도 배려하고 있어.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면서도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여. 저녁에는 박 교수의 초대로 한국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문화적 체험이었어요. 박 교수의 아내가 준비한 한국 전통 음식들, 자녀들과의 대화, 가정 내에서의 예의와 배려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식사 전후의 의식이었어요. 모든 가족이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한 후 식사를 시작하고 끝날 때는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의식에도 감사와 존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식사 후 박 교수는 내일 있을 공개 세미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 그리고 어떻게 생각이 변화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의 조언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발표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처음에 선입견에서 시작해 어떻게 우리의 관점이 변화했는지를 솔직하게 담아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긴장된 마음으로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세미나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몇몇 언론인들까지 보였습니다. 심지어 어제 기사를 썼던 기자도 앞줄에 앉아 있었지요. 세미나가 시작되자 박 교수가 간단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마이크를 넘겼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오기 전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시스템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난 2주간의 경험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어서 저는 지하철에서의 경험, 특히 리사를 도와준 낯선 여성의 이야기를 상세히 공유했어요. 또한 대학 축제에서의 참여, 봉사활동, 그리고 어제 본 조용한 시위까지 우리가 경험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그리고 이제는 배움을 얻는 학생으로 변화했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닌 내면화된 배려의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세미나실을 가득 채웠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제 기사에 언급된 문화적 오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관점은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학문적 태도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배우는 과정에 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어제 기사를 썼던 기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는 약간 미안한 듯한 표정으로 접근했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 기사가 여러분의 최근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네요. 후속 기사로 오늘의 내용을 다루고 싶은데 잠시 인터뷰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꺼이 동의했고 카페에서 약 1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우리의 관점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기자는 특히 리사가 경험한 지하철에서의 도움 에피소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여성을 다시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의 질문에 리사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녀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했거든요. 인터뷰가 끝나고 우리는 잠시 한강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한강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 조깅하는 사람들로 공원은 활기찼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제이슨, 당신이 처음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기억해요? 리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질서정연하지만 딱딱하고 기술적으로는 발전했지만 다소 획일적인 사회라고 생각했어. 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제는 너무 다르게 보여. 질서 속에 자유가 있고 규칙 속에 따뜻함이 있는 사회로 보여. 그때 우리 옆 벤치에 앉아있던 노부부가 갑자기 일어나 주변에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공원을 깨끗이 하는 모습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잠시 후 다른 몇몇 사람들도 그들을 따라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작은 자발적 청소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일어나 그들과 함께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노부부는 우리를 보고 미소 지으며 고마워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미소와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되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함께 청소를 한 후 노부부는 작은 간식 봉지를 열어 우리에게도 나눠주셨어요. 그 순간의 따뜻함과 유대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서울의 거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우산을 함께 쓰며 걸어가는 낯선 이들까지. 이 모든 장면이 이제는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닌 내면화된 배려의 문화로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사가 신문을 들고 왔어요. 어제 인터뷰했던 기자의 후속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외국인 학자들이 발견한 한국의 진짜 얼굴이었어요. 기사는 우리의 관점 변화와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 문화가 가진 독특한 가치를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리사의 지하철 에피소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기사 말미에는 특별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난주 화요일 저녁 강남역에서 외국인 여성을 도와주신 분을 찾습니다.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리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이슨 이건. 기자가 그녀를 찾아주려는 거예요. 그날 오후 우리는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박 교수와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구에 대한 조언과 함께 남은 기간 동안 방문하면 좋을 장소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민속촌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감사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화 중에 박 교수의 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잠시 전화를 받더니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 있습니다. 신문에 실린 그 여성이 연락해왔대요. 그녀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리사 씨. 리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박 교수가 설명하길 그녀의 이름은 민지라고 했습니다. 32살의 회사원이었고 내일 저녁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해요. 우리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리사는 특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드디어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다음 날 우리는 오전에 민속촌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 생활 방식, 의식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통 공동체 문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둘의 품앗이와 같은 협동 문화가 현대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저녁 시간 우리는 약속대로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민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반겨주었어요. 신문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한 일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민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우리는 그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에게 왜 모르는 외국인을 그렇게 도와주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누구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요? 특별히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민지와의 저녁 식사는 깊은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그녀가 들려주는 일상의 이야기들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말하는 우리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가족, 직장 동료, 심지어 같은 지하철을 타는 낯선 이들까지 그녀의 우리는 넓고 포용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나라. 이런 표현에는 소속감과 책임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관점과는 다른 한국만의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민지는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책갈피였어요. 작은 기념품이에요. 한국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에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리사가 말했어요. 민지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많다면 한국 사회의 모습이 이해가 되네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개인의 작은 배려가 모여 사회 전체의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 그리고 그 문화가 다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의 구조가 보였어요. 다음 날은 우리의 연구 일정 중 마지막 공식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우리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이제 우리의 관점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고 그들의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어요. 강연장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인들도 보였어요. 심지어 민지의 모습도 뒷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가 먼저 단상에 올라 우리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강제된 질서가 아닌 자발적 배려가 문화가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곳은 기술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마음이 만든 사회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한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그것이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강조한 것은 한국의 눈치 문화와 우리 개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국만의 독특한 시민의식을 형성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했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시민의식의 기반이라면 한국에서는 상호 배려와 공동체 의식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한 학생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들의 연구는 한국의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이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중요한 지점을 짚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모든 사회가 그렇듯 한국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높은 경쟁 사회, 과도한 노동시간, 세대 간 갈등 등의 문제도 관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연구 초점은 한국의 시민의식과 공동체 문화였고 이 부분에서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자는 우리의 연구가 실제 정책이나 교육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물었어요. 이에 대해 리사가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내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배려, 문화를 어떻게 서구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박 교수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구를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문화 간 이해가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앞으로도 한국과의 학문적 교류를 이어가자는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추가 질문을 위해 우리를 둘러쌌어요. 1시간 가까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지적 호기심, 그리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녁에는 박 교수와 몇몇 교수들이 마련한 작별 만찬이 있었습니다. 전통 한식당에서 열린 이 자리에는 민지도 초대받았어요. 오랜 친구들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 중에 박 교수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다음 학기에 우리 대학에서 특별 강연 시리즈를 맡아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과 미국의 시민문화 비교에 대한 내용으로요.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고 우리는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이야기를 듣다가 말했어요. 교수님들의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어요. 한국인들도 자신의 문화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기회가 될 테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외부인의 시선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만찬이 끝나갈 무렵 박 교수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 더 나은 이해와 존중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잔을 높이 들었고 그 순간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깊은 인간적 교류의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리사와 저는 내일의 귀국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모든 공식 일정은 끝났고 마지막 하루는 개인 시간으로 남겨두었어요. 리사가 제안했습니다. 내일은 연구자가 아닌 그냥 여행자로 서울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동의했어요. 드디어 메모장과 분석의 틀에서 벗어나 그저 서울의 일상을 즐길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3주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어요. 우리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왔지만 떠나는 지금은 깊은 존경과 애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보고 싶었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이 가슴을 설레게 했어요. 높은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한 고궁과 전통 가옥들까지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타워 전망대에 도착해 서울을 내려다보니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이 도시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스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각각의 거리와 건물들이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리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저 거대한 도시였는데 이제는 마치 오래된 친구의 집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일상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도시는 우리에게 친숙하고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와 우리는 근처의 남산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침 시간임에도 많은 노인들이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한 노부부가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며 인사하셨고 우리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런 작은 교류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옆에 있던 노인 한 분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아셨어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서울은 어떤가요? 우리는 서울에 대한 좋은 인상과 경험을 나누었고 그분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꼭 방문하세요. 이런 따뜻한 만남 후 우리는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전통 공예품과 예술작품을 구경하고 기념품도 몇 가지 구입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차와 찻잔 세트를 선물용으로 샀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한국의 차 문화를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점심에는 민지가 추천해준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골목 안쪽에 위치한 이 식당은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된장찌개와 다양한 반찬을 맛보며 한국 음식의 깊은 맛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지가 미리 전화해서 계산했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우리는 놀랐고 동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민지의 친절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어요.
식당을 나와 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한국의 모든 것이 이런 작은 배려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아. 리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거겠지. 오후에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도심 속 자연의 조화를 느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흐르는 작은 하천, 그리고 그 주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여유로운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문득 제 옆을 지나가던 한 남성이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주워 그에게 건넸어요. 그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갔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요. 리사, 내가 방금 뭘 했는지 알아? 리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알아요. 당신이 한국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까지 바꿔놓은 것이었어요. 석양이 질 무렵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이섬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이 작은 섬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했어요. 배를 타고 섬에 도착하자 높이 솟은 메타세코이아 나무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 사이로 흐르는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한국 여행의 마지막 순간들을 음미했어요. 섬 중앙의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리사가 말했어요. 이번 여행이 우리 연구의 마지막 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분명 우리의 학문적 관점을 넘어 삶의 태도까지 바꿔놓았으니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남이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어요. 우리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배운 교훈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었지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리사가 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하철에서의 경험, 대학 축제, 민지와의 만남, 조용한 시위 현장. 너무 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장면이 특별했어요. 아마도 그 노부부가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함께하기 시작한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네. 그건 어떤 규칙이나 강제가 아닌 순수한 시민의식의 표현이었으니까. 호텔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는 동안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공항까지 배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감사히 수락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 도시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잠들기 전 리사와 저는 집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시민의식과 공동체 문화를 주제로 책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리사의 제안에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들은 분명 많은 사람들과 나눌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깊은 잠에 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한국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삶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 스승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은 우리의 연구와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아침,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지의 도움으로 작은 모임을 마련했어요. 박 교수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대학생들, 좌담회에 참여했던 학생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몇몇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전통 찻집에서 열린 이 작별 모임은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배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리사가 준비한 작은 선물들도 나누어 주었지요. 미국에서 가져온 대학 기념품과 함께 우리가 직접 쓴 감사 편지를 전달했어요. 박 교수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이해와 우정을 위하여. 모두가 찻잔을 들어 올렸고 그 순간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진정한 문화 교류였음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민지가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실은 제가 미국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그들과 공유했다고 하더군요.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수락했습니다. 우리는 놀랐고 동시에 기뻤어요. 미국 시청자들이 한국의 시민 문화를 민지의 관점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오후에는 인천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산책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물가에 앉아 지난 3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리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연구 논문 하나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은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삶의 교훈을 얻었어. 시민의식이란 규칙과 시스템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그 순간 우리는 이 경험을 어떻게 미국 사회와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단순한 학술 논문이 아닌 더 넓은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민지와 박 교수가 배웅해 주었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박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러 보세요. 한국의 다른 도시들도 경험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이 되었으니까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민지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당신이 보여준 친절함은 우리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리사와 저는 귀국 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단순한 학술 논문을 넘어 대중 강연과 책 출판까지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과 공동체 문화 자발적 배려의 힘이라는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책이 미국 사회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비행 중에 우리는 미국 시사 프로그램 프로듀서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는 우리의 인터뷰와 민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후속 방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진짜 얼굴 질서 너머의 이야기였어요. 이 방송이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후 우리는 곧바로 대학으로 돌아갔어요. 동료들은 우리의 귀환을 반겨주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에서 우리는 지하철에서의 경험, 노부부의 청소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의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귀국 일주일 후 미국 전역에 그 시사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우리의 인터뷰와 함께 민지와의 만남, 그리고 한국의 다양한 일상 속 배려 문화가 담겨 있었어요. 방송 이후 우리에게는 수많은 이메일과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시민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그것을 어떻게 미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지요. 한 달 후 우리는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민지가 미국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 시사 프로그램의 초청으로 그녀는 뉴욕과 워싱턴, 보스턴 등을 돌며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지가 뉴욕에 머무는 동안 우리 집에 묵을 것을 제안했고 그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민지가 우리 대학에서 강연을 했을 때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모든 청중이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의 시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교훈을 다른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어가고 있어요. 박 교수와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민지와는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미국 내에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대학에서는 배려와 존중의 문화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몇몇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참고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지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와 리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을 돕는 다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지하철역에서 낯선 외국인을 도와준 한 여성의 작은 친절이었지요. 지금도 가끔 복잡한 뉴욕 지하철에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보면 저는 생각합니다. 민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 생각은 제가 한 걸음 나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작은 친절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한국에서의 배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진정한 시민의식이란 법과 규칙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존중이 모여 형성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그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준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